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장중엔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웃도는 등 뉴욕 증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 지키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장중 저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빅테크 기업들도 간밤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경제 지표들도 다소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의 CPI나 PPI 이런 것에서 인플레가 좀 잦아드나 싶었습니다만 수입 물가가 저렇게 높았는데 어떻게 저런 지표가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자, 이래저래 이제 그러나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뭐 견조한 편입니다만 수급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고용 시장도 뭐 크게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미국에서는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5월 랠리에서도 조금은 고비에 이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 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 뒷심이 약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 초반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었죠. 특히 반도체 이제 밸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이제 2,75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주택을 미리 청약받는 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본청약 시기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네,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을 움직여야 하니 하루 이틀만 일정이 어긋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전 청약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칠 내용과 더불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을 달군 뜨거운 이슈들까지 하모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CPI 효과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증시, 미 국채, 비트코인까지 상승세를 모두 보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약간의 숨고르기 내지는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간밤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0%, S&P 500이 0.21% 하락했고 나스닥도 0.26%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후반에 힘을 잃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특히 다우 지수의 경우 장중 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등락이 갈린 가운데 대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49% 하락했고 반면에 애플은 0.0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엔비디아도 0.29% 약세 보인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투자 회사의 등급 상향에 힘입어서 2.4%대 상승한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구글은 0.89% 상승, 아마존은 1%대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1.73% 하락세 보였고 일라이릴리는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다우지수 장중 4만 선 돌파입니다. 4월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2020년 11월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넘어선 이후로 1만 포인트를 늘리는데 약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주식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산을 하는데 고가 종목의 변동성이 저가 종목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 캐터필러 등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고요. 또 지난해 1분기 다우지수에 편입된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올해 들어 22% 이상 상승하면서 30개 기업 평균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적 발표한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급등도 도움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로 주가가 6% 이상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중에 이 소매업체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도 강세장에 심리적인 도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지수의 기술적 모멘텀과 기업의 수익, 금리 등에 힘입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시장 흐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가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2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직전 주보다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인 22만 1천 명을 약간 웃돈 수치죠.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지표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4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0.3% 상승을 큰 폭으로 상회한 거죠. 지난 3월에 전월비 상승률이 0.4%인 것을 비교해도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팔라졌습니다. 연료와 비연료 수입 물가가 모두 올라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인데 잡히는 듯한 물가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름세 보인 것도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4.7%대, 벤치마크인 10년물도 4.3%대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9달러 선, 80달러 선 눈앞에 두고 있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83달러 선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빠르게 탐욕 상태로 넘어온 심리지수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이럴 때 나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보물 상자가 공개됐습니다. 당국으로부터 기밀 유지 허가까지 받고 몰래 사들였던 종목, 바로 스위스 손해보험사 처브였는데요. 지난해 3분기부터 우리 돈 9조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포트폴리오 내 차지하는 비중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버핏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처브의 주가도 목요일장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면서 우리 돈 257조 원에 육박한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더니 돌고 돌아 가장 애정하는 보험업에 다시 또 베팅한 모습인데요. 처브의 주가 수익 비율 역시 현재 약 11배로 S&P 500 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인지라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불똥이 빅테크들에게도 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현지 클라우드 AI 관련 직종 직원들에게 해외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 권했는데요. 약 8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로 근무지를 옮길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AI 개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어 몸살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태 지역 연구개발 인원만 7,000명에 달하는 데다 중국 팀은 회사의 핵심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인재 지키기와 더불어서 중국 현지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단돈 $5 세트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25일부터 맥더블과 감자튀김, 맥너겟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메뉴를 약 한 달간 $5에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미국인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도 줄고 있습니다. 올 1분기 1년 전과 비교해 3.5% 감소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유통공룡 월마트는 활짝 웃었는데요. 1분기 매출은 6%나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60센트로 전망치인 52센트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대폭 높여 잡으면서 주가는 고공행진했는데요. 목요일장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이익 추정치 대비 25배로 약 10년간 평균 20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 테무가 곳곳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해물질 이슈로 논란이 됐죠. 이런 가운데 유럽 소비자들도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EU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는데요.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다크 패턴 등 교묘한 결제 체제를 악용해 과소비를 유발한다며 테무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테무를 이용한 유럽 소비자 수만 7,500만 명에 달하는데 가뜩이나 공들이던 미국 시장에서 틱톡 꼴이 될까 두려워 유럽으로 배머리를 돌린 상황이라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허위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요. 테슬라 측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소송이 집단 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로사비오는 7년 전 차량을 구입할 당시 테슬라의 홍보 내용만 믿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추가로 구입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완전한 자율주행과 근접한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어제 HBM 관련 소식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HBM 개발팀 임원들 일부가 엔비디아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현재 HBM3 12단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출장권은 엔비디아 측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삼성이 엔비디아의 공급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최근 7세대 HBM4E의 기존 생산 계획을 앞당겨 2026년에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6세대 HBM4도 생산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성사시키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더욱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에 어제 HBM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DIT와 PSK홀딩스가 10%대 올랐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9.73%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그 밖에 제너셈과 DI가 각각 7.84%, 6.44% 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 규제 당국이 13년 만에 전력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극한 기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송전 인프라 시설을 짓기 위해서죠. 실제로 미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직면했지만 송전 증설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11,000개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원 다변화, 기상이변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 또 기존 송배전선보다 2배 이상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대규모 전력망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도 수주 모멘텀이 부각됐는데요. 제일일렉트릭이 20% 넘게 올랐고 또 LS일렉트릭과 LS는 MSC의 편입 가능성에 15.6%, 또 7.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대한전선도 7.77%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주 질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제도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죠.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51억 원, 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와 98% 증가했습니다. 같은 날 이치한불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59억 원, 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168.4%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로 인해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화장품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에서 가성비 높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현지 소비자의 화장품 재고 소진이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만큼 향후 전망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어제도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리아나가 13.08%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호실적을 공개한 휴엠NC와 이치한불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 중에서도 유난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보험주가 뜨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성적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배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먼저 삼성화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조 5,0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7,020억 원을 기록해 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화재는 실적과 함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밝혔는데요. 삼성화재는 주주 환원율을 50%로 제시하고 또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화재가 중장기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할 여력이 높다면서 당사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손해보험 기업들도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실적을 공개한 5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2조 5,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의 증가한 이익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또 향후 밸류업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어제 보험주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삼성화재가 9.96%로 크게 뛰었고요. DB손해보험이 7.1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손해보험이 3.82%, 흥국화재와 하나손해보험이 모두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대했던 대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안도감이 유입되며 지수가 올랐는데 사실 장중 흐름이 원하는 대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장초 초강세에서 상당 부분을 반납하며 약간은 김이 빠졌던 하루였죠. 코스피가 0.83% 플러스권으로 2,750선 돌파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코스닥은 0.95%, 1% 가까이 올라서 870선에 장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시연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끌어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4,262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5,934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개인만 홀로 9,651억 원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281억 원 매수세, 기관이 74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 홀로 807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시총 10위권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시장 대비 주춤했던 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투톱 중에서 삼성전자는 약하고 SK하이닉스만 나홀로 질주를 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엔비디아발 훈풍을 SK하이닉스만 받으면서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4.16% 급등하면서 19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1% 내외의 강세를 나타냈고 KB금융이 이거래일 만에 1.76% 반등하면서 8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HLB도 간합 신약 허가를 앞두고 1.27%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2%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2% 상승하며 시총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는 흐름이 엇갈렸는데 리노공업이 7%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HPSP는 11.8%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환율 보시죠. 미국의 물가 둔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가 부활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굉장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두 달여 만에 1,340원대였는데요. 24원 10전 급락하면서 1,345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CPI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덩달아 주목받는 게 제약 업종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R&D 모멘텀에 대해서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신규 바이오 보안법이 15일자로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2032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법안의 유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요. 하나증권이 이러한 유예기간 도입으로 오히려 법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외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업체들에게 반사 수혜가 이어지고 CDO, 위탁 개발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락인 효과와 장기적으로 CMO 매출이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목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급하게 일어날 만한 트리거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기에도 근거가 살짝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있을 일정 그리고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의 4월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고 홍콩에서는 비구이 위한 청산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장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선 장질환 학회가 열리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줄지도 지켜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교육주와 저출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자 메가MD와 IB 김영 등이 상승을 했고요. 대통령직 속 저고위가 다음 달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도 강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고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2차 전지와 반도체, 태양광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반락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전날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간밤 새벽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만 선을 돌파했는데 일단은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추세는 좀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예. 어제 좀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모처럼 시장 좀 들여다보느라고 한 2시까지 못 잤는데. 예. 한 12시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한번 4만 터치하고 네. 4만 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더니 또 한 3, 40분 있다가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나서는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때 한번 CNBC 한번 들어가 봤죠. 네. 그랬더니만 이렇게 왜 제일 큼지막하게 사진까지 곁들이는 거기에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그 브로커들이 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4만 펀드 찍었다고. 이게 3년 6개월 만이죠. 3만 선 3년 6개월 이후. 만에 한 예. 870 며칠인가 거래일 날 그렇게 됐는데
야, 그래도 찍어본 게 어딥니까? 그렇죠. 찍어본 게 어디며. 또 신기한 거는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시총 10위까지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이 뭐 1%대, 뭐 0.5~6%대 이렇게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0.26%에 불과한 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러게요. 왜 웃으세요 또? 아니. 제가 또 뭘 잘못했길래? 아니요. 그 다우지수 4만 예. 선 돌파할 때. 예, 하이파이브? 예, 네. 그거요. 찍어본 게 어딥니까? 예.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허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뭐 지표도 많았는데 진짜 한번 허상무님 한번 좀 짚어주실 때가 됐네요. 네. 어떻게 지금 뉴욕장 보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다소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뭐 이러다가 훅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면. 예, 뭐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지금 네. 유턴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들어서 약간 그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런 조정폭들을 거의 한 달 만에 만회를 했다라는 거 보면 시장의 힘은 어쨌든 좀 세다라고 좀 세다.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먼저 돌파를 일찌감치.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그 시장의 힘이 AI 하지만 AI도 좋지만 다른 쪽들도 조금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어저께 좀 예상보다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도비시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네. 있었고 일부 이제 자동차 관련한 물가들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탈이 없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믿음들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다우지수 4만 포인트 돌파한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네. 다우지수에는 엔비디아가 없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없고 메타도 없고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이런 종목들도 없는데도 예. 어쨌든 4만 선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AI나 테크 이외의 다른 종목들도 세다라는 거고요. 어허. 제가 기사들을 보면은 골드만삭스하고 캐터필러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하고 캐터필러는 산업재 중에서도 대표 그렇죠. 주인 거잖아요. 중장비 그러니까, 쪽이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뭐 은행, 금융, 그다음에 중장비 업종 다 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골고루 좋아진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좀 4만 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약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힘은 여전히 좀 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파월 의장은 그날 PPI 나오던 날 뭐 미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저기 PPI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혼재된 데이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시장 달래기 났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존 윌리엄슨이 무슨 뭐 네. 로레타니 뭐 할 것 없이 연준 총재들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조금 말이 톤들이 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또 확 높아지니까 그걸 또 달래는 분위기예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 그 파월 의장 얘기한 대로 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재돼 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대출 연체율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출 연체율이요. 연체율. 네. 네네. 그러니까 소비 대출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분명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조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산업용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용 부동산
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보면은 지금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쪽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느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준의 입장은 지켜보자.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차단을 하되 전체적으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경기가 또 급격히 위축되는 거는 막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심리가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지표 자체가 좀 엇갈리는 신호여서 이것도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네.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둔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간밤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소비가 예. 또 견조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라는 거는 네. 기업들의 어떤 내용을 다 합친 거고 예. 개별 기업들은 시장이 좀 줄어도 시장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줄어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비 경기는 약간 둔화가 된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 0% 그러니까 전월과 예. 거의 오르진 않았는데 물가는 사실 3%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실질 소비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둔화가 되고는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물가가 3%대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적어도 5, 6%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장사를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 미국 경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다. 약간 둔화되고 예.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기보다는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 정말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쁘게 나오면은 7월 달이다. 조금 좋게 나오면은 9월 달. 아니면은 미국 대선 끝나고 11월 달이다. 이렇게 자꾸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허상무님 지표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번에 커피값이 한 1년 사이에 80% 올랐다고 미국 CPI 항목에서 커피 뺐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몰랐고요. 근데 커피값이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아니 이제 몇 군데서 이렇게 그런 뭐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참 지표라는 게 어지간히 참 그 정도 같으면 진짜 마사지라는 표현이 맞죠. 네. 커피값이 올랐는데 왜 스타벅스 실적은 별로였을까요? 덜 사 먹으니까 아닌가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 이제 제조업 지표도 약간 네. 전망치를 하회했단 말이죠. 그럼 제조업 경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제조업도 되게 엇갈립니다.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지표가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아, 이 산업을 또 쪼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T나 테크 산업들은 여전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네네. 있고 방위 산업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산업들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들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확실한 거는 그래도 테크 산업이 가장 견고하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제조업도 최악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네. 아직 회복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멱살 잡아가지고 다 여기 미국 들어와서 뭐든지 해 하는 분위기라고 요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떨어진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 아무래도 제조업도 이제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경기를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2021년, 2022년에 이제 좋아졌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나타나는 둔화라고 시크리컬한 둔화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업보다는 금리의 어떤 영향을 나름대로는 좀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경기를 탄다, 금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상무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저기 구리 네, 선물 가격이 3월만 해도 4.64%, 3월에 그러고 나서 4월 한 달 동안에 12.45%, 진짜 짱대 양봉이 나오네요. 지금 5월 지금 아직 이제 3분의 2가 안 지났는데도 지금 4%,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반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또 이렇게 은근히 또 나중에 생산자 물가를 높이고 뭐 원가 압박을 하고 이런 쪽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게 구리하면 닥터코퍼라고. 닥터카프라고 해서 네. 뭐 경기는 좋아지나 수요가 살아나나? 요새 뭐 전기 전력 하다 보니 구리 또 다 들어갈 네. 할 테고. 그러니까 약간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이 전력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AI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의 규모가 영국이 한 해 필요한 그 전력 규모랑 비슷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한 군데에서 쓰는 게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는 게 네. 영국의 전력량 소비량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량도 많고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도 많고 탄소 배출도요? 네. 전력을 생산하는데 아, 예, 예. 이제 탄소가 또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좀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또 중국이 예. 집값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뭐 블룸버그에서는 지방 정부가 그 빈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는데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 제한을 또 완전히 거의 일선 도시하고 천진 정도로 빼면 또 다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간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쪽의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구조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이런 전선 수요도 좀 있는 게 있고 이게 저는 같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공급 측면에서 약간 부족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네. 약간 수요 측면에서 좀 좋아지는 쪽이 좀 되지 않나라는 거고 다만 이제 먼저 나빠졌던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 조금 바닥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바닥에는 근접해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국면에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4월달 고용 지표 자체는 약간 둔화된 것으로 네. 좀 해석이 됐잖아요. 둔화됐는데 또 뭐 정부 공무원들 빼고 예. 뭐 빼고 이렇게 보면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실업률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4.9%고 이제 다만 이제 조금 확실히 이제 경기가 꺾이긴 꺾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어쨌든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근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고요. 예. 근데 또 그만큼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가가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멈춰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서비스 물가는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공산품 물가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그러게요.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아마 연준 인사들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쩌면 그렇게 딱 좀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게 필요한 시점에 증시 이렇게 랠리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그 시점에
정부에서 정부 부문에서 딱 6만 몇천 명을 그렇게 딱 줄여주는지 참 이 팀플레이가 아주 막 좋아요. 저쪽 풀백 진영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네. 선생님 자꾸 마사지 쪽으로 힘을 실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마사지. 아휴,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각일 수는 있어요. 예. 아니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슨 뭐 CMA, MMF, 고객예탁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현금성 언제든지 어디론가 뛰어갈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뭐 349조 얼마니 350조 와. 원 우리나라만 해도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그만큼 거죠. 풍부하다는 예, 거잖아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 그거 돈은 많은 거고 예. 그러다 보니 무슨 뭐 로링 키팅가 키스질인가 한번 3년 만에 X에다가 뭐 사진 그림 하나 올렸다고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한 이틀 바짝 당겼다가 지금 다 엎어졌잖아요. 지금 게임스탑이고 AMC고 간에 거의 사흘을 못 가네. 이틀만 극하고. 그러니 뭔가 지금 누가 툭 건드리기만 건드리지 않아. 내 움직여 줄게 하는 돈들은 많은데. 아니 그것도 좀 해석이 좀 혼란스러운 게 네. 지금 시장에 유동성 풍부하다는 해석들 나오는데 사실 미국인들 통장에 또 돈은 줄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게 쪽에서는 돈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업들은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자사주를 많이 산다라는 건 얘기는 돈도 많이 번다는 예. 얘기일 예.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보면 대출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고 대출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예.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준이 여전히 긴축적이긴 한데 지난 한 2분기 정도 긴축적인 어떤 강도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지금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진 않지만 한 반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 상황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덜 까다로워졌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가게도 보면은 또 이게 너무 이게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은 약간 이제 소득이 저축이 많이 좀 고갈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러나 고소득층은 저축이 많은 것 같고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현금들이 좀 어디든지 좀 여전히 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허 이사님 그리고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JP 모건의 CEO 제이미 네. 다이먼이 이런저런 어떤 뭐랄까요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가고 있는 와중에 몇 번 워닝을 발했잖아요. 네. 우선 금리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했었고 네네. 뭐 5.5, 6 나중에 이제 8%까지도 얘기했고 시장 금리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제 한 며칠 동안 또 자꾸 기사에 언급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4경 7,365조. 거의 뭐 5경. 참 감이 안 잡히는 돈이죠.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의회 예산국 있죠, CBO가 미국의 부채 비율 30년 후에는 GDP의 166%에 이를 것. 그런 식이고 올해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99%, 거의 GDP 규모란 얘기고 빚에 늪에 빠진 미국이 1분당 국채 이자가 우리 돈으로 한 27억 원씩 1분당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인데 뭐 걱정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무슨 중국 같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인데 뭐 만약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뭐 이미 맛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막시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재밌는 현상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이자 부담이 미국 전체 세수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12%거든요. 예. 근데 대체로 보면은 아무리 선진국, 그러니까 G7 국가라고 하더라도 부채 재정에 문제가 생겼던 게 전체 세수에서 이자로 나가는 비중 자체가 15%에서 20%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빼고 나머지 80%로 한 해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고 예. 국채 발행을 내서 빚을 내서 정부가 지출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더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80년대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정의 위기를 겪었던 그 마지노선이 예. 정부 세수에서 한 15%에서 한 20%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나라 규모가 GDP가 크니까. 근데 아마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해 얘기, 내년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추세대로 한 3년에서 4년이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상상하기 싫은 일들, 미국마저도 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미국도 그렇게 미국이니까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해서 성립되기는 저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주 또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발행 양이나 또 국채의 그 만기별 구조가 갈수록 장기물 줄고 단기물로 네. 뭐 4주짜리 한 1개월이나 뭐 2개월이나 심지어 2주짜리 이런 건데 지금 미국 재정정권 만기 1개월짜리 4주짜리 보면 이거 작년 7월 달에 5.4%에 도달해 갖고 네, 옆으로 맞습니다. 쭉 가다가 이게 지금 최근 한 며칠 이제 조금 어제 이제 해서 이제 5.33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네. 근데 지금 10년물이 4.37인데 이거보다 지금 거의 100bp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만기가 짧게 올 뿐이지 드는 비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5%대 5.3, 5.4 이런 이자를 갖다가 계속 물어가면서 미국 재무부가 돈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금리를 낮춰달라고 그렇게 옐런이 얘기할 만도 하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재정만 생각하면은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정만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재정 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물가가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아직 인플레가 안 잡힌다 싶으면은 뭐 밭대기가 됐건 뭐 집안채가 됐건 주식이 됐건 뭐라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IMF도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소위 이제 사모 대출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크레딧 예. 이런 거 상품들로 지금 연기금이나 보험사들한테는 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수단들을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리 옛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고금리가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돈은 많고 네. 또 그 내에서 거래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뭐 가격은 잘 안 빠지고 또 가격이 또 안 빠지니까 또 물가는 또 잘 안 빠지고 이런 약간 그 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자산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변수가 또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소위 경합주에서 예.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다가 멈추니까 네. 확실히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잘 안 올라가는 떨어지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죠. 고용도 그렇게 좋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고 주가도 올랐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살림살이의 팍팍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게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를 인하도 안 하겠지만 올리지도 못할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최소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선거 전까지는 미국 경기는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바뀔 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산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오히려 리스크 대비 리워드, 변동성 대비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할 만한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58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1%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900원. SK하이닉스는 1.2%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6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4%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 0.2% 호가에서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4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40만 5천 원. KB금융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 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보합 예상됩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HLB 호가가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HLB 호가에서는 좀 급락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67,100원. 다만 이제 호가다 보니까 좀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엔캠이 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8천 원이고요. HPSP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1,750원. 그리고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1,000원.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보니까 혼조가 예상되고 코스닥이 지금 1% 하락이 예상되네요. 와, 시장 참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 예. 매일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는 재미. 오늘은 재미. 예, 오늘은 어떨까? 예. 그리고 이게 또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나서 막상 뚜껑 다르고. 열면 또 다르고 예, 오전하고 오후 또 예. 다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예. 어상무네. 제가 누구하고 내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네. 무슨 내기를 하셨어요? 하이닉스 저 상반기 중에 20만 원 찍겠습니까? 이거 어제 종가로 봐서는 7천 원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래서 어디에 베팅을 하신 거예요? 예?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신 거예요? 20만 원 간다? 아니 뭐 내기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간다고 했으니까 내기가 되려면은 네. 글쎄 이 카드다가 이제 지금 약간 후달거리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분하고. 네. 네, 저희는 뭐 반도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으시다.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고 SK하이닉스하고 요 약간 요 다이버전스, 요 괴리는요.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HBM에 대한 의존도, HBM의 어떤 비중인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셀 때 가장 크게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죠. 예,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뭐 근데 아마 조금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크 산업이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제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화될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워낙 연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네. 따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장님이 상반기 못 갈 수 있다 쪽에 베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갈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쪽으로 베팅했습니다. 아, 저 네. 하나 바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그렇죠. 음. 아니 전도 궁금한 게 앞서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뭐 AI 관련된 네. 그런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산업까지도 지금 키맞추 흐름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주가 측면에서 국내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내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한계가 같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지금 소비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소비,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고르게 좋아지는 형태인 거에 비해서 네. 저희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내수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라지 네.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쪼개보면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내수가 소비를 많이 땡겼다기보다는 해외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 있는 뭐 택배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사실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선순환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여전히 올해 중반까지는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경기를 끌어가는 상황인데 네. 국내 기업들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라는 게 연초에는 좀 과도하게 기대를 하다가 중반이 되게 되면 조금 이제 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수출주들은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 내수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익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확산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예. 이 은행주들은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로 확산세가 좀 제한적일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KB금융 같은 경우 시가총 10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배구조 2차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네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이 30%에서 좀 갇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현금이 가장 많은 쪽들이 은행, 뭐 보험 이제 이런 금융주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딱히 그런 법적인 어떤 제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어떤 그 주주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도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저는 그래서 수출주와 밸류어, 은행 이렇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예. 좀 계속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한쪽이 간다고 해서 한쪽이 훅 밀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예. 중국 증시 요새 잘 가는 거는 뭐 믿어 주십니까? 좀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인 간만에.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힘들죠. 안 좋고 예. 외국인도 사실 잘 안 사게 될 텐데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함으로써 외국인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그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워낙 쌉니다. 예. 네, 예. 뭐 PR도 10배도 채 안 되고 PR이 예, 네. 10배도 채 안 되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기업들 이익은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민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수단 자체가 재정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쓸 수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주식시장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자금도 조달을 하고 어떤 그 웰스 이펙트도 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은 조금 더 뭐 중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장중에 다우지수 4만 선을 돌파하고 이제 마무리는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분위기고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좀 양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출발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우지수가 이제 3만 선 돌파 이후 3년 6개월 만에 4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이제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이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코스닥 쪽이 좀 1% 하락이 예상이 됐는데 출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네요. 2,751포인트, 코스닥도 호가와는 좀 다르죠. 지금 약보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호가에서는 그 HLB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좀 급락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시장은 약보합 출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0.3%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78,5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0.4% 떨어집니다. 192,1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2% 상승합니다. 38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8% 올라갑니다. 78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 보합이네요. 248,000원. 그리고 기아가 0.7% 올라갑니다. 11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 떨어집니다. 191,0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7% 하락합니다. 401,000원이고요. KB금융 0.9% 내림세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 상승합니다. 216,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지금 HLB가 지금 화면에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한가예요. HLB가 이제 간약, 신약, 그 미국 FDA 허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2배 이상 뛴 상황인데 그 허가 기일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HLB 좀 간약, 신약 허가 기대감에 이전에 주가 급등을 했고 오늘 장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67,1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알테오제는 0.2% 하락입니다. 177,500원이고 엔캠이 5% 내림세 274,000원이고요.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합니다. 99,100원이고 리노공업이 0.3% 내림세로 267,500원, HPSP가 0.9% 1% 이상 올라갑니다. 41,700원이고 클래시스는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ICTK인데 이게 공모가 그러니까 기준가가 2만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는 24% 올라갑니다. 25,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950원, 25,000원, 지금 25,000원을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이 1%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삼성출판사가 13% 급등합니다. 21,250원이고요. 꿈비도 9% 강세입니다. 9,280원.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8% 강세 5,660원이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요. 메디앙스도 1.7% 상승. 메일유업 제로투세븐도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메일유업은 43,350원.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4% 강세입니다. 6,200원 선이고요. 그 밖에 모나리자, 예림당 3%에서 2%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삼성출판사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깨끗한 나라도 4.5% 올라갑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교육주도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이 좀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교육 그 확대에 대한 기대감, 사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메가스터디가 1.4% 올라갑니다. 11,540원, 애니 능률도 2% 강세 4,820원이고요. 비상교육도 3.7% 올라갑니다. 5,490원. 이제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장려 쪽에도 엮이고 교육주 쪽에도 엮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웅진싱크빅도 2% 상승입니다. 2,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비기명도 지금 3.9% 강세, 디지털 대성도 1.8% 상승하고요. YBM넷 메가스터디 교육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교육주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보니까 수산주도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CJ시푸드가 지금 7% 넘게 올라갑니다. CJ시푸드가 3,875원, 그리고 사조시푸드도 3% 강세입니다. 동원수산, 신라교육 1% 이상 올라갑니다만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꽤 눈에 많이 띄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네요. 대한해운이 8%, 지금 수산주 보셨죠? 7%, 3% 올라가고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 해운주 내에서는 대한해운이 지금 9% 강세입니다. 2,290원, 페노션 0.5% 올라가고요. 흥하해운 2% 상승, HMM은 지금 약보합이고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KSS해운은 0.6%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해운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개인은 189억 원, 외국인 2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1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62억 원, 120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546억 원 매도 우위. 자, 외국인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1,693계약 지금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3원 상승한 1,34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HLB와 관련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HLB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 보안 요구 서한이 수령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졌고 그에 따라 주가가 지금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을 1%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뭐 개별 이슈니까요. 개별 네. 이슈죠. 네, 개별 이슈니까 이게 코스닥 전체적으로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예, 뭐 그게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워낙 시총이 최근에 2위까지 올라섰고 올 들어서 시총이 2배 이상 그러니까요. 증가가 됐었거든요. 뭐 2배 뛰어서 시총 2위 왔던 게 하한가를 가면은 지수가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힘을 내는 섹터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게 또 바이오 쪽의 특성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출근길에 참 우리 이름도 모르고 그거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마주치던 분의 그 모습이 늘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말버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타자마자 앉자마자 띄우는 게 HLB였어요. 어떤 분이 예. 그분 그게 핸드폰을 보셨다고요? 아니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데 아직 시력이 좋으시네요. 아직까지 뭐 눈은 좋습니다. 네네. 눈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어둑어둑 할 때였으니까 한 2, 3월 그 무렵이었으니 잘 빠져나왔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올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특히 바이오 쪽에 장기 투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겨주면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해봅니까? 그래도 또 바이오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예전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참 이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버티신 분들은 또 괜찮은 거고. 그래요. 예. 맞아요. 네. 국내 증시 지금 제가 흐름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사모님은? 뭐 그 미국 시장이 이제 4만 선은 다우지수 4만 선 앞두고 약간 이제 주춤했던 거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사실 이제 지난 3월달에 2,754%였나요? 그 정고점을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갔다가 또 음봉으로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아직도 강하게 이렇게 그 뚫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은 아직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숨고르기.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고점을 여는 게 직전 고점을 여는 게 우리 코스피나 뭐 미국의 다우나 S&P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조정이 깊어지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림이. 예.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 정책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그림일 테고 참 타이밍이 그런 게 이제 5월이고 아하, 네. 막상 선거는 11월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버텨서 뭐 6월, 7월까지도 잘 가고 해서 서머랠리 어쩌고 했는데 괜히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9월 하순 10월에 뚝 무너지면 오히려 더 진짜 그렇죠. 수습이 힘들 텐데 이거 만만찮아요. 이거 장 이렇게 매니지 해 나가기가. 그럼요. 이거 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보통 그 미국 대선도 보면은 대선 있는 해의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되게 좋은데 네. 대선 직전에 한 2, 3개월은 좀 조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이 대선이니까 한 8, 9월 달부터는 약간 시장이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상승의 어떤 그 랠리의 어떤 가파름은 조금 이제 미국 경기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울기 생각도 좀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이 상한가예요. 이게 삼양식품은 삼양식품. 예, 상한가예요. 이게 농심은 어때요? 최근에 좋던데. 농심이요. 농심도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아, 그래요?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 이게 해외에서 뭐 엄청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 보니까 44만 6,500원이고 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또 빙그레도 12% 급등 중이고 풀무원도 10% 이상 올라가고 대상, 동원, F&B 뭐 다 올라가요. 해태제거식품까지. 지금 보니까 그동안 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약간 좀 네. 주춤하고 뭔가 이제 음식료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가는 어떤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또는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이 이제 따라잡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중국 시장이 좋은데 그 중국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부동산 쪽에서 그 시장이 어떤 최악을 벗어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소비 쪽이거든요. 예. 소비나 관광 쪽. 예. 그래서 아마도 음식료 쪽과 같은 쪽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류 이런 쪽들은 좀 저희가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워낙 이제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네. 뭐 전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반도체만 좀 좋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워낙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 쪽에서도 지금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이렇게 뭐 힘이 없는 와중에 자동차는 우리 허상무님 보시기에 뭐예요? 지금 실적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어디서 뭐 유동성이 한번 쫙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자동차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이제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원화 상승에 예. 원달러 환율 예. 상승의 어떤 수혜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주도 사실은 이제 PR이 워낙 낮고 예. 워낙에 예, 그리고 이제 현금은 좀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서 은행과 더불어서 가장 밸류업의 핵심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약간 뭐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연 한 10% 이상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좀 안 좋아도 수출 쪽에서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그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실적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좋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는 좀 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자동차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힘이 예전만큼은 좀 지난 이제 2분기 2분기 초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예.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지금 외국인들 보면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네. 해주는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니까 또 선물 시장에서만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그 매수의 어떤 강도를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어떤 반도체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레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환율이 사실 1,400원 갔었을 때도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 걸 보면은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들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좀 장 초반부터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HLB가 장 초반부터 하한가까지 직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까지도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이 시각 현재 0.25% 약세 흐름 2,7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1.68% 급락하면서 855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6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429억 원 물량을 빼내고 있고요. 개인만 65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6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이 473억 원 순매수, 기관도 26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교육 서비스 업종을 필두로 통신 장비와 게임 업종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HLB 쇼크로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그리고 제약 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확인하시죠.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했던 업종인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 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11.35% 급등하면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꿈비가 7.67% 올라갑니다. 9,120원. 아가방 컴퍼니 6.88% 강세 흐름 연출하면서 5,59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로투세븐이 3.2%, 메일유업이 4.9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교육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영향인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메가MD가 8.8% 상승하면서 2,7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IB 기명이 4.4% 오름세로 2,135원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비상교육과 애니능률, 웅진싱크빅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선 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흐름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산주입니다. 수산주 역시도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주요 수산 관련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덕분입니다. 특히 CJ시푸드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53.8% 증가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21.73%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38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역시 호실적을 낸 사조식푸드 16.14% 올라갑니다. 4,595원. 한성기업이 5.25% 강세 연출 중입니다. 또 동원수산 5.5% 올라가면서 6,8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신라교육도 3.4% 강세로 9,620원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보겠습니다. 게임주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넷마블이 상반기 신작을 연달아 흥행시키면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이 소식에 4.5%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66,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NC소프트, 데브시스터까지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2%대 강세 흐름, NC소프트는 0.7% 올라갑니다. NC소프트 거래가 21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시장 지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그 코스닥 시가총액 4위 HLB의 악재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가면서 장 초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잘못은 HLB가 있는데 괜히 다른 종목들까지 얻어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수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에 이어서 CPI까지 좋게 나오면서 미증시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패드워치 금리 인하 컨센서스는 지난 4월 1회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2회로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요. 2회 인하 컨센서스에서 달성한 신고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6월부터 QT 테이퍼링, 즉 양적 긴축 감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증시는 단기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 흐름을 전망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는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는 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급등보다는 탄력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살짝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업종들은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대주전자재료, 이스페타시스, 하이론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특히 그중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또 19%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관점에서 세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쿼츠와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죠.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은 2,164억으로 컨센서스 대비 5%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325억으로 컨센 대비 무려 69%나 상회를 했습니다. 실적 개선의 주된 원인은요. 자회사 모멘티브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영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35,000원 부근 정고점 매물대를 돌파 시도 중인데 최근 기관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어제 제가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해당 종목은 전력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 그리고 생산 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나 기어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호황을 맞은 AI 시장 성장과 함께 또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점이 주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20배 이상의 높은 변압기 용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네오팜입니다.
화장품 기업인데요. 주요 브랜드로는 아토팜 등이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섹터 쪽으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어 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수급 측면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고요.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배열 초기 국면으로 주요 이평선들이 밀집이 된 상태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상승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국내 반도체주들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5월 23일 목요일 오전 6시 전후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M7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컨센서스가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 다른 기업들은 작년 4분기 실적 대비 올해 1분기 숫자가 대부분 낮게 잡혔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바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컨센 상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은 꾸준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현석 자산관리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편의점 업계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부터 지난 3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자산을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편의점에서 지금 2030 세대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금테크가 유행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030 세대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통해서 1g 단위의 금을 모으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 자료에 의하면 1g 이하 저중량 골드바 판매량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GS25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 자판기 구매자 중 20대, 30대가 52%를 차지할 만큼 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MZ세대의 마음을 잘 타겟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젊은 층의 금테크 트렌드 많이 바뀌었네요. 금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드나드는 또 젊은 층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금은방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종로 거리는 또 한산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3.75g 한도는 이제 구입하거나 선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는데요. 금값은 고공인증했지만 서울 종로구의 종로 기금속 거리는 한산합니다. 돌반지 한 돈이라도 사려면 40만 원 넘게 써야 하니 금을 사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심지어 오후에 문을 여는 금은방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흔히 돌반지로 금 한 돈의 반지가 대중적이었지만 금값이 많이 올라 현실적으로 돌반지 금 한 돈은 옛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얇은 골드바의 수요가 몰려 한 돈보다는 부담 없는 1g 또는 0.5g짜리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2030 세대의 저중량 금을 조금씩 자주 사는 금테크족을 중심으로 금 챌린지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말로만 들어도 이색적인 조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내 편의점인 이마트24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일명 비트코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5,900원으로 포장을 벗기면 비트코인 QR 쿠폰이 나오는데요. 도시락에 들어있는 쿠폰 QR을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연결되어 1인당 1만 원부터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이벤트 기간인 5월 31일까지 쿠폰 번호 입력을 완료하셔야 하니
기간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게 도시락 저것만 사 먹으면 다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사 드셔보세요. 아니요. 아니 우리 나연석 우리 관리사님이 참 네.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좋은 그걸 갖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우리말에 우리 노파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노파의 마음이거든요. 네네. 네.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기억나잖아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편의점에서 뭐 사면은 도시락 사면은 주식 한 주씩 주고 했던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때가 꼭지였고 지금 금도 차트를 펼쳐보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점을 드나드는 젊은 층이 이렇게 뭐 1g씩 사고 하는 이 돈까지 이제 빨고 먹겠다면 다 온 거 아닌가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네. 뭐 그렇게 야. 보실 수 있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비트코인 추가로 받는 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다시피 금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심이 많이 쏠렸죠. 네. 이렇게 이색적인 재테크 상품 출시로 MZ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시락을 구입 후에 QR을 인식하게 되면 쿠폰번호를 입력하시고 난 뒤에 기존에 미연결되어 있던 NH농협은행 계좌를 등록하시면 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쿠폰 입력 1만 원과 계좌 연결 2만 원까지 총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매주 화요일에 계좌를 지급되고 6월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약 당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또 누구나 꿈꾸는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희망 고문이 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전 청약 때문인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청약을 포기하기도 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약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주간 또 부동산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민간 아파트에 이어서 공공 아파트도 사전 청약 제도 폐지가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제도 부활한 지 2년 10개월 만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나 보네요. 네. 지금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네. 또 입주가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입주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으로 끝날 거냐, 그럼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실효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폐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진행된 그 상황 등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전 청약 물량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9개 단지를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규모로 보면은 한 5만 2천 가구가 되죠. 근데 이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 청약 같은 경우는 13개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으로 보면 한 6,900여 가구. 그러니까 99개 단지에서 지금 13개 단지밖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그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저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 청약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예. 본 청약 못 넘어가면 계속 전세로 머물거나 글쎄, 예.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계획을 또 그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본인들의 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사들을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단지들 나와 있는 것처럼 남양주 지역하고 과천 또 하남, 구리갈매 여기는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고 예. 또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손꼽히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전 청약에 그 도전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주거에 대한 그 안정성을 좀 기대를 하고 이런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어떤 공사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저 또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저거. 스트레스죠. 예. 네. 저거 진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 어떤 뭐 물건을 사던 그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하는 네. 것도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겨운데 힘겨운데. 저거 몇 년씩 기약 없는 거를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성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고 또 이런 뭐랄까요? 뭐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2021년 7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좀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시장 안정화시킬 명분이 있었는데 네. 이 사전 청약 자체가 원래 한 차례도 폐기됐던 제도고 도입 때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게 수요가 너무 쏠리고 집이 좀 부족하고 예. 집값이 급등하다 예. 보니까 한쪽에 그 응집되는 이런 주택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인데요. 지금 이게 2009년에 그때도 보금자리 주택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는 MB 정부 때였는데 사전 청약이라는 말보다는 사전 예약제 형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예약제 형태가 돼서 이게 뭐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이어졌겠죠. 근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집값에 대한 그 안정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 이후로 그 본 청약까지 가는데도 사실 뭐 시간이 뭐 원활하게 그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후분양을 아직 채택은 못 하고는 있지만 해외에는 후분양 제도를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데 그 후분양 안에서도 그 청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분양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근데 선분양보다도 더 앞에 있는 분양이니까 선선분양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확정적이 못하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지구 계획이 발표가 되기 앞단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공사하거나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우리가 그 보호동물 뭐 이런 동물들이 뭐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어떤 문화재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깜깜무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사전적인 그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그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어떤 실효성 그리고 주택 수요에 대한 분산들이 있었냐라고 본다라면 그런 것들도 뭐 크게 끼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폐기된 그 문제점들이 다시 나오는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지금까지도 이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안 됐기 때문에 접었는데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했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되고 또 그때처럼 집값 급등기 때 들어왔던 제도기 때문에 지금 급등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집값에 대한 그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제도다 보니까 지금 뭐 폐기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그 정책적인 부분 아니라 뭐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받았고 그런데 본 청약까지 일정은 한없이 미뤄지고 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사전 청약 받으셨던 어떤 실수요자분들 실망감은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데다가 여러모로 꼬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예. 예, 꼬이는데 더 심각한 게 이 와중에 또 이제 사업비가 오르는 거 네. 이게 또 그대로 또 네. 그 실수요자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 사전 청약 때 이제 네. 추정된 분양가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분양가들이 확정 분양가가 아니고 추정된 분양가. 추정 분양. 네, 그러면 지금 뭐 본청약이나 사업들 가는 과정 안에서 확정된 분양가들이 나오는데 네. 그때 대비했을 때 뭐 20에서 한 3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예약들은 다 해놨는데 분양 가격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싸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건데 네. 이렇게 오른다라면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냐 뭐 그런 판단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차라리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면 뭐 전세라도 마련을 해서 들어갔으면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그 기존 당첨자들 때문에 이런 불편 해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약금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되는 거를 한 5% 정도로 낮춰준다든지 중도금 횟수를 2회 정도 납부를 하는 거를 한 차례 정도로 이제 축소를 해주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뭐 본청약 이후에 어떤 뭐 포기에 대한 불이익들은 없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미리 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뭐 그 바람직하다라고도 뭐 보는 입장에서 좀 다르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보도 자료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정부 그렇죠. 대책, 뭐 공급 대안들, 뭐 전세 대안들,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온다고 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면 그 신뢰에 맞춰서 적정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금 보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책 신뢰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떨어지고 뭐 공약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내놓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 미국 같았으면 이런 거면 엄청난 보상이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뭐 정부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 안에서 보상이라는 게 결국 뭐 중도금을 뭐 2번 냈고 1번 내고 뭐 계약금 10% 냈고 5% 내는 거 민간 시장에서는 분양 잘 안 되고 하면은 뭐 계약금 500만 원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이거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송 대표님 지금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네. 이런 상태로 와요. 네. 아니 나 본 청약 안 할래. 나 네. 포기할래. 네. 지금 뭐 국토부 말로는 불이익 없을 거라 하는데 네. 뭐 10%가 됐건 5%가 됐건 계약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아니요, 뭐 그거는 이제 청약했을 때 계약하는 그 단계에서 계약금 납부를 하는 거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정부는 인지를 하고 그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계약금적인 부분보다도 뭐 계약금 5%는 낮아졌긴 한데 뭐 분양가가 뭐 한 30% 정도 오르고 입주에 대한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이게 그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정비사업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정책 모아타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강서 화곡동이 이제 모아 주택 설립 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중랑구 면목동도 좀 추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화곡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면목동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안에서는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좀 주거로서는 열악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렇죠, 예. 각종 규제가 있어서 어떤 사업성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사업지예요. 이 화곡동 같은 경우가 주변에 여러 가지 뭐 고도 제한들이 있어서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이것도 뭐 규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하면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봉제산 남산 산자락에 있는 경관지구 일대도 이 높이에 대한 그 제한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산이라든지 뭐 경관을 좀 가리게 된다라면은 어떤 뭐 그 같이 뭐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업성만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한쪽 측면에 너무 이익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완화를 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2종 그 일반 주거지로 그 상향을 했거든요. 종상향을.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에서 2종으로 하게 되면 1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빌라, 뭐 다세주택 정도만 지을 수 있는데 2종부터는 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정 부분 안에 그 물량들이라든지 뭐 주거에 대한 질 개선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목동 같은 경우가 뭐 노후주택이라든지 단독 다가구에 대한 그 비율이 8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류한 곳하고 탈락한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포 성산동 같은 경우가 이제 보류가 됐고 양재 이동 같은 경우가 탈락된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양재동하고 개포동 같은 경우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화곡동하고 면목동을 보는 거하고 양재동하고 개포동 보는 게 좀 입장차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양재동이나 개포동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예전처럼 정비 사업이 그 재산권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적절한 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그 합의들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모아타운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좀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는 곳도 있고 또 보류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그 뭐 탈락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끔씩 뭐 알박기 그것도 있어 그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송 대표님 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요 모아타운 요 한번 좀 다른 점을 한번.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좀 큰 사업이고 모아타운은 작은 필지들을 모으고 해서 좀 개발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이해관계도 또 만들어야 되고 어떤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사업성 검토나 감정 평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뭐 정비에 대한 부분들, 계획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생략들을 하고요. 뭐 재산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뭐 관리 체험은 계획 뭐 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소규모로 하면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뭐 사업이 가는 그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장을 지금 한 100개 정도 현장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한 500개 정도 확대를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뭐 다양한 뭐 기반 시설, 공동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 안에서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동의율이라든지 사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가는 곳도 있고 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또 이 규모가 좀 작다라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지의 구성이라든지 커뮤니티 또 기반 시설이 갖고 오는 나의 그 편의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재개발로 좀 사업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조합들과 뭐 주민들의 뭐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정비 사업 자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제 관련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10,000가구 넘게 정비 사업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어떤 지금, 곳들인가요? 네, 수도권에 지금 분양이 한 6,400여 가구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5월에 마포하고 서대문, 김포시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곳이 굉장히 좀 뜨거운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서부 법원 근처에 있는 그 사업지거든요. 여기에 그 재건축 사업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도 성북구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도 지금 성북구 일대가 장인뉴타운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뭐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일반 분양분이 한 700세대 정도 나오고 또 성남하고 평택에서도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가 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일반 단지보다 좀 높거든요. 14.2대 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전세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반등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집값은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합세인데 어쨌거나 살살 이제 바닥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 근데 이게 왜 공공 통계하고 민간 통계하고 최근에 좀 차이가 나서 좀 네. 논란이 됐잖아요. 네. 뭐 신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 뭐 공공기관 지금 부동산원에서도 뭐 통계에 대한 그 오류들 뭐 이런 예. 것들이라든지 공급 통계 이런 것들의 정부의 그 기관에서도 오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뭐 제가 그 실무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예, 예.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원 통계가 좀 방향성은 좀 맞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또 그 한 2, 3년 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간 통계가 좀 맞았던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엇박자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부나 뭐 부동산원 통계 같은 경우는 표본이 좀 부족한 게 한계가 좀 있고요. 또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관계가 좀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도구로도 아하, 활용되거든요. 아하. 가끔 이쪽 예. 지역이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예. 하는데 갑자기 분양단지가 나온다든지 뭐 거기에 뭐 어떤 뭐 마케팅들이 나오고 또 가끔 증권사 예전에 뭐 교보증권인가요? 거기서는 뭐 올해 부동산이 한 40% 정도 폭락한다는 공포 마케팅 같은 그 보고서 같은 경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부분들 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방향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참여자들, 수요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스스로 해석 능력을 키우라는데 네. 뭐 공부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게? 사실 교차 검증을 좀 하는 교차 것도 검증? 필요하고요. 머니쇼 금요일 날 항상 시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좀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조금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관망심리, 경계성 매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환율도 또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네. 전일 대비 8원 이상 오릅니다. NDF보다도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